네, 안녕하세요. 태영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서 스터디를 잠시 중단했습니다. 그래서 서로 간에 Q&A를 이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.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북한사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. 그 왕이 금관을 쓴 나라는 신라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. 왜 하필 신라에만 그리고 왜 금관을 썼을까요? 라는 질문인데요. 네, 질문해 주신 대로 그 전 세계적으로 금관이 발견된 것 중에 신라가 거의 한 절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금관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관 외에도 여러 가지 금동,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그 관도 있고 은관도 있지만 금으로, 순금으로 만든 금관은 신라에서만 유일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 사실 중에 하나가 이 금관이 만들어진 시기가 5세기, 6세기, 그러니까 400년에서 500년대에만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른 시기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왜 하필 신라에서 이 시기에만 만들어졌을지 이에 관해서는 학자들이 굉장히 미스터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어떤 정설이 있는 건 아닌데요.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당시에 이제 김씨, 그러니까 신라에 있는 그 왕성인 김씨들이 이제 이 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금관을 만들었다고는 설이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설이 이제 갖는 한계는 신라가 500년 이후에도 600년 이후에도 계속 김씨성이 이제 왕위를 잇는데 그럼 왜 그때는 그 금관을 안 만들었냐라는 이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제 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설은 북방에 있는 그 전래된 어떤 문화가 신라의 금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. 즉 이건 이제 일본 학자가 주장했던 기마민족설이라는 것에서 유래되는데요. 그 기마민족설의 그 주요 논지가 북방에 있는 그 이민족들이 신라를 건너와서 그 왕위를 차지했다라는 어떤 그런 설입니다. 그래서 그 북방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금관이 신라에 유입돼서 그 금관을 쓰는 풍습으로 정착이 되었다라는 건데요. 사실 이것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. 일단 그 기마민족설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거의 수용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그 시기에 그 북방 민족의 문물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남방 문화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북방 민족이라고 한정해서 이 금관을 설명하기에는 어렵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라는 그 질문이 드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. 그럼 이 금관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가 질문이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왕과 왕비들이 이 금관을 실제 정치를 할 때 썼을까라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부분도 또 사실 아직 미스터리입니다. 실제 정사를,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실생활에서 썼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게 의례용이다, 그러니까 실제 쓰진 않고 죽은 자에게만 씌웠다는 의장용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의견은 어떻게 해서 제기된 거냐면 그 무덤에서 발견됐을 때 금관이 이제 유골에 씌워졌는데 머리에 씌워져야 하는 그 금관이 턱까지 이렇게 씌워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생활에서 쓰는 게 아니었고 죽은 사람에게 씌우는 어떤 의장용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금관의 신라 왕이 썼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그 역사 드라마에서도 왕들이 이걸 쓰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. 사실 아직 학계에서는 정확한 정설이 없는 상태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질문은 수평님이 해주셨네요. 지증왕, 그러니까 신라 지증왕은 어떤 이유에서 우상국, 지금의 울릉도죠, 우상국을 정벌했을까요? 고대 항해술이라든가 경주에서의 거리를 생각해봐도 신라에게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 아니었는데 왜 정복을 하려고 했는지, 어떤 이득이 신라에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. 아마 지금 이제 독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의 그 영유권이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했었을 때 이 신라의 어떤 그 지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사람들이 그 울릉
그 우상국 정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서도 신라 지증왕 때 이걸 지배했다, 정복했다라는 그 노래 가사도 있죠. 그러면 근데 그때 그 우상국을 신라가 정복해서 얻는 이득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사실 큰 이득은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상국 자체가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울릉도의 자연 자원이 그렇게 풍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가려면 대략 지금 배를 타고도 3시간에서 4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 항해수로는 거의 하루 종일 가도 갈지 말지 정말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득이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첫 번째는 신라가 이 우상국을 정복함으로써 해상로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라가 동해안, 지금의 강릉이나 동해까지 삼척까지 이렇게 지배를 했는데 그 거기와 그 동쪽에 있는 우상국을 같이 그 정복을 해서 제해권, 그러니까 바다의 어떤 바다의 어떤 권력이랄까요? 바다의 어떤 그 무력을 잡고 있으면 북쪽에 있는 고구려가 일본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신라의 후방을 칠 때 이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. 그 또 하나 재밌는 그 의견은 그 동해,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그 강치, 그러니까 근대기의 일제 시기에도 이 일본 어부들이 강치를 잡으러 이제 그 울릉도까지 건너오는 그런 그 일화들이 있는데 아마 그 신라에서도 이 강치, 그러니까 해산물을 획득하기 위해 이 울릉도를 정복했을 거다라는 어떤 재밌는 그 의견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확하게 사료에 전해지는 바는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은 하치님이 해주셨는데요.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왜 유독 한강에 눈독을 들였는지 생각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. 그 아마 고대사에 있어서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삼국 통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강을 누가 차지했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판세가 굉장히 달랐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제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던 3세기,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했던 4세기, 5세기, 그 다음에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던 6세기, 이렇게 국가의 발전 정도를 나누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 한강을 차지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에 비해서 한강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증이 안 됐는데요. 일단 기존에 보편적으로 들고 있는 게 한강 유역이 평야지대이고 또 중국과의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차지한 사람이 삼국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견해가 일단 통설적인 견해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 당시 한강 유역이 삼국이 서로 차지하려고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해요. 그러면 당연히 농토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지금의 어떤 그 한강 유역에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그 생산물, 그다음에 많은 인적 자원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면 왜 이 삼국이 이걸 차지하려고 했느냐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마 이 한강의 자연 지리적 특징이 중요해요. 이 우리나라의 그 지형 지리를 보면 산악지대가 그 대다수인데 그에 비해서 한강은 우리나라의 강중이 가장 길잖아요. 이 한강에 있는 물길만 잡으면 서울에서부터 충주까지, 그러니까 중원 지역까지도 한 번에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간에 가로막는 자연적인 장애물이 없어요. 그러면 서울 그 한강 하류를 차지하면 상류까지도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어떤 요지를 이 한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간에 차지해서 그 세력을 넓히려는 어떤 그 삼국의 그 각축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게 그 백제, 고구려, 신라에게 있어서 한강이 가진 의미가 서로 다른데요. 일단 백제에게는 자기들 조상, 그러니까 온조가 이 한강에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는 자기들의 어떤 고향 같은 곳이고요.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수도가 평양으로 옮겨졌을 때 평양하고 그 한강에 위치한 서울하고
굉장히 거리 가까워요. 그러니까 한강이 뚫리면 평양까지는 굉장히 금방 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남부 방어를 위해서 이 한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구려가 여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남평양이라고 해서 남평양을 설치하는데 자기들이 있는 수도의 평양 그리고 한강 지금의 서울에 있는 곳에 남평양을 설치해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전략적 요지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세 번째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그 신라의 수도가 이제 경주로 해가지고 동남쪽으로 되게 치우쳐 있어요. 근데 여기서 한강 유역을 건너가려면 지금의 어떤 그 조령이나 계림령이라는 굉장히 험한 지역을 넘어간 후에야 이 한강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한강을 차지함으로써 중원 지역까지 본인들이 그 통제력을 새롭게 투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의 신라가 그 수도의 치우침으로 인해서 투사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전략적 지점을 새롭게 확보해서 그곳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해 주신 게 개도님이 질문해 주셨어요. 그 제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질문해 주셨는데요. 이 고대사에서 이제 태왕 같은 용례가 왕이 어떤 그 호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용법 그러니까 태왕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. 이 태왕호라는 게 그 그 한자의 태자를 대로 이렇게 치환하기도 해서 대왕이라고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일단 그 금성문에 전해진 그 거기에는 태라는 그 한자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이 태왕이 어디서부터 먼저 썼냐 했었을 때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에 처음 이제 가장 오랜 그 시원으로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고구려에서 먼저 그걸 썼고 그 후에 이제 신라에서 진흥왕 순수비에 본인이 진흥태왕이라고 해가지고 태왕호를 씁니다. 그러니까 이 태왕이라는 거는 왕인데 왕에다 태를 더 붙인 겁니다.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게 황제랑은 또 어떻게 다르냐 했었을 때 이게 황제랑은 좀 다른 그러니까 황제 아래에 있는 게 태왕이 그러니까 왕 위에 태왕이 있고 태왕 위에 황제가 있고 이런 위계 구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그러니까 고구려나 신라가 자기만의 어떤 천하관 세계관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세계에서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태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황제하고는 좀 위계 서열이 있지 않는 독자적인 어떤 그런 왕에 대한 호칭 혹은 존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재밌는 게 태왕사신기를 어떻게 보셨나요? 감상평 부탁드린다 했는데 사실 이거 저도 어릴 때 봤어요. 봤는데 이 태왕사신기의 주인공이 광개토 대왕이에요. 그러니까 이 태왕호를 처음 사용했던 게 이제 광개토 대왕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을 아마 따서 태왕사신기라고 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태왕사신기는 한마디로 평가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. 왜냐면 그 기존 사극에서 볼 수 없었던 판타지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. 근데 뒤로 갈수록 내용이 이상하게 꼬여서 흥미가 떨어져서 중간에 그만 빠져나왔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그럼 동영상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